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정은의 급사예요. 김정은이 급사를 하고 이 급변 사태를 만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북한 영토 내에서 국군, 인민군, 중국인민해방군, 미군, 러시아군이 한반도에서 뒤엉켜 싸우는 거야말로 최악이겠죠. 한반도가 압이 교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로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세계적인 핫 이슈죠. 코리아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코리아가 노스코리아예요. 우리는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신세라고 하는 감각을 많이 갖고 왔죠,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런데 미국은 겉으로는 북한을 비난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중국의 뒤통수를 후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북러조약은 사조가 핵심이거든요. 사조가 자동 참전 조항이에요. 뭐냐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했을 때 타방은 북한 혹은 러시아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원조를 한다. 군사적 원조까지 포함해서라는 거거든요. 이 조약 내용 자체도 중국을 발작시키는 거였어요. 실제로 중국은 발작했죠. 김정은의 발자국을 지우기까지 했어요. 외교적인 말도 안 되는 무례, 신뢰를 저지르면서까지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북한은 파병 조항에 사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파병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사조가 정말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엄청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거는 유사시에 중국의 한반도 공략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행위예요. 중국의 식탁을 뒤엎는 거죠. 저번에 했던 말씀을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권 붕괴 시에, 유사시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의 북부 전군은 기갑 차량을 동원해서 물밀듯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물밀듯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최대한 많은 북한의 영토와 북한의 주민을 점유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돼 있고, 우리는 중국이 꽂는 깃발을 뽑기 위해서 우리 국군은 위로 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얕은 강이에요. 사람도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인데 기갑 차량의 입장에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강이라는 거는 그냥 맨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뢰지대, 철조망, 방어시설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욱한 자연지대, DMZ도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이 정권이 붕괴할 때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딱 붕괴해서 딱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북한 정권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수뇌부다라고 하는 개인이나 세력은 어느 정도 잔존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들 중에 하나라도 러시아에 우리 지금 중국군에 침공당한 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면 러시아군이 북한 영토에 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중국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너 뭐야 이러고 중국군과 교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단순했던 상황을 복잡계 속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중국의 구상을 일단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북한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는 상황을 북한은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화벌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김정은 나쁜 녀석,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병사들을 용병으로 팔아가지고, 맞는 말이죠. 나쁜 짓이죠.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받는 급여가 한 월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죽으면 더 큰 보상금을 받고요. 아마 이것과 별다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북한군이 받는 급여도. 큰 돈이지만 참전의 이유가 되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금액이에요. 물론 그 돈은 김정은이, 북한 정권이 다 갈취하겠죠. 그래도 초라한 금액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요, 김정은은 슈퍼리치예요. 초슈퍼 울트라 하이 리치입니다. 북한이 마약 수출하고 비트코인 해킹으로 버는 돈이 매월 조 단위일 게 매우 분명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3년에 호주로 가던 북한 선박 한 척이 검거된 적이 있어요. 이 배의 이름이 봉수호예요. 봉수호에서 100kg이 넘는 헤로인이 나왔는데 이게 당시에 우리 돈 1,4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계산하고 뭐하고 이러면 지금이면 2천억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죠. 북한이 현재 일주일에 70척에서 80척 사이의 해외 운항 선박 그 통계를 갖고 있어요. 이 중에 10척만 마약이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일주일 매출은 무조건 2조 원 이상이에요. 김정은의 연간 순수익은 어쩌면 10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월 3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참전이라는 모험을 벌일 금액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돈이라도 목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목표는 정치적인 거고요. 그것은 중국에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의 목표는 3차 대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3차 대전을 피해야죠.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제1 목표는 중국에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 한 말입니다. 중국은 조선을 티벳과 위구르처럼 다루려 한다.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하다.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제1의 화약고가 중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화약이 자주 터지는 화약고예요. 세계에서 화약이 가장 많이 쌓인 화약고는 동북아예요. 우리가 동북아 육저회담이라고 할 때 육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남북, 미중일을 넣어줘. 네. 세계 군사력 1위, 2위, 3위가 6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위도 있어요. 5위는 한국이에요. 7위도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북한은 36위지만 그렇게 낮은 거 아니죠? 그리고 이 6개 국가 중에 핵 보유국이 4개국이에요. 중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동은 그냥 자주 터지는 거예요. 화해고가. 여기는 한 번 터지면 지구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과장 섞인 말이지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약고예요. 아직 터져보지 못한 화약고고요. 아직 인류가 그 폭발력을 감당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화약고예요. 그리고 이 화약고의 한가운데 중심은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일어나야 한다면 한반도는 반드시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와 우리 지도자, 대통령은 한반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외교를 잘해야 되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스마트하고 민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아니 뭐 우크라이나가 망하게 생겼죠. 뭐. 예.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전쟁을 이틀 만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어요. 이 사람 숫자 2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수사했던 잭 스미스 특검 있잖아요. 2초 만에 해임시키겠다라고 그랬는데 예, 잭 스미스, 예, 자신사임 있죠. 이 사람 만약에 스타크래프트 했으면 홍진호 팬이었을 것 같아요. 예, 자기도 재선에 2번 도전해가지고 지금 또 재선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이혼도 2번 했어요. 이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의 전쟁 구상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외적 조건이 급변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 역사 안에서는 역할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50년, 100년이 지나면 국토의 20%를 잃은 건 비극이죠. 그렇지만 스코어로는 실패를 하는 거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정체성, 국가 민족 자체를 지켜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 군사력 2위에다가 핵 보유국의 전면 침공을 군사력 22위 국가가 저지하고 영토를 일부 잃었지만 멸망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억적이 되지 않기는 어려워요.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한반도로 불똥이 튀는 거야말로 최악 중 최악이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정은의 급사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김정은이 급사를 하고 이 급변 사태를 만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북한 영토 내에서 국군, 인민군, 중국 인민해방군, 미군, 러시아군이 한반도에서 뒤엉켜 싸우는 거야말로 최악이겠죠. 근데 거꾸로 물론 김정은은 북한 영토와 주민 상당 부분이 손쉽게 중국에게 넘어가는 거야말로 최악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악이 되는 것도 2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피하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혼란 상황. 그야말로 이 하이에나들이, 우리도 그 하이에나 중에 한 마리가 돼서 한반도가 아비 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로는 한반도 내에서 국군만 우리 편이고, 미군도 다른 볼일 보러 다른 데 출장 가 있고, 중공군, 러시아군, 북한 인민군이 연합군이 되는 게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최악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애초에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조약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기 때문에 중공군과 러시아군이 한편이 돼서 우리와 맞설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최상의 케이스도 있겠죠. 러시아군과 북한 인민군이 한미연합군과 한편이 되고 남북이 친미적 성향의 통일을 미국에 약속을 하고 중공군을 한반도 내에서 완전히 축출을 하고 그 여파를 견디지 못해서 중국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벌끼리 수십 년 싸우는 난세가 되는데 마침 우리나 미군이 중국의 핵 발사 버튼을 또 우리가 접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내전이 한 50년, 10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분열이.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경제적 식민지 삼아서 200년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말, 저 이거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받아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말 진지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파병이 김정은의 제2의 한국전쟁 시 러시아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가 주인공은 아닌 거예요. 중국의 계획을 망치는 게 중요하죠. 김정은은. 엘리트 탈북민들은 북한이 배신당할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고,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과 비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애송이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그래서 이 푸틴처럼 이 노회한, 푸틴처럼 카리스마 있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상징적인 지도자와 1대1 맛 조약을 체결했을 때 당연히 이용당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북한 엘리트 탈북민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러시아는 푸틴의 입장에서 배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반면 북한 영토와 주민에 대한 중국의 야심은 매우 명백해요. 푸틴은 배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에서 최대한 많은 영토와 주민을 중국화하겠다, 한족화하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욕망은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명백한 욕망을 저지하기 위해서 배신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과 일단 손잡는다? 그거는 가능한 선택이에요. 김정은이 푸틴에 대해 어리석을 수는 있겠죠. 예, 푸틴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을 그렇게 해서라도 경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김정은은 사실 체제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비 효과가 북한 내부의 민심 동요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크죠, 사실은. 이제는 남의 나라 전쟁에까지 우리 인민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 이 체제 붕괴 신호가 지금 북한이 어느 때보다 큰데 그렇기 때문에 붕괴 상황을 대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하다 보니까 더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민을 더 일하게 만드는 거고 인민을 괴롭히는 거고 인민을 착취해야지 북한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붕괴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은 더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수록 붕괴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렇다고 김정은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김정은은 굉장히 끔찍한 딜레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멀리서 보면 되게 귀여운 몸매잖아요. 김정은이 인형 몸매잖아요. 솔직히 좀 귀엽거든요. 그리고 전 김정은 딸 김제도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통실통실해도 아마 마음속은 지옥일 겁니다. 김정은. 현재 북한의 상황이 구한말 조선 같은 느낌이네요. 구한말 조선조차도 지금 북한 인민들처럼 굶주리진 않았어요. 구한말에 조선을 찾은 서양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같이 조선 사람들은 정말 음식을 잘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보다 키가 크다. 그리고 잘생겼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 보세요. 지금 북한은 아마 한반도 역사상 인민이 가장 불행한 왕조가 북한의 김씨 왕조예요. 한반도 역사상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 트럼프의 당선을 미국 국민의 확고한 고립주의 의지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북한의 고립주의와는 달라요. 미국의 경우는 세계를 뒤덮을 만한 힘은 힘대로 갖고 있으면서 더 이상 미국의 비용과 노력을 세계에 헌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PC에 미국 국민들이 지친 탓도 커요. 진보라는 것의 특징이 평등과 복제를 쟁점으로 두게 마련이죠. 그런데 한 정치 세력이 진보를 추동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의의로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보할 것이 남아 있어야 자신들의 존재 가치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심해지면 당연히 유권자들은 질리게 되죠. 자, 보세요. 미국의 어떤 아저씨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더니 백인이고 태어났더니 남자였어요. 그냥 나이 먹고 자라서 일하면서 그렇다고 남들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데 너의 존재가 잘못됐다고 하면 혹은 너의 생활과 생각이 폭력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참아요? 누가 참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의당이 소멸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 복귀해 볼까요? 정의당의 역사는
노동투쟁의 역사였어요. 노동자와 연대했단 말이에요. 노동에서 여권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었죠. 그거는 뭐냐면 새 먹거리를 찾을 거예요. 물론 여권 중요하죠. 인권은 소중해요. 그런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하다가 방향을 그렇게 갑자기 바꿔버리면 그거는 장사 품목을 바꾼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게 정의당의 마케팅이었는데 그들의 정치가 사실은 장사였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누가 지지합니까?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선거에서 정의당은 또 품목을 바꿨죠. 여권에서 한 번 더 바꿨어요. 아이템을. 이번에는 녹색. 녹색을 떼와가지고 녹색이라는 물건을 떼와가지고 녹색 정의당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망했죠.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사실은 유권자 모두가 정의당은 이번에 일석도 얻지 못할 거다라고 누구나 총선 때 예상했었잖아요. 정의당 사람들만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 사람들이 그토록 충격받은 걸 보고 저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어쨌든 다시 이제 그 미국의 고립주의를 보면 한국은 좀 억울하게 생긴 게 유럽 군대를 보면 유럽의 나토를 보면 정말 반세기 이상 미군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인구의 절반이 수십 년 동안 군대 가고 우리나라 무기 찍고 월남선에서 미국과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치러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공산권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서쪽 경계선인 유럽에서는 나토 회원국이 32개국이에요. 32개국이 같이 한 역할을 우리는 혼자 해왔어요. 일본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자위대잖아요. 우리 혼자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옛날에는 3년씩 다 군대 갔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치렀어야 했는데 사실 미국인들이 왜 미국이 다 지켜줘야 돼. 이렇게 미국인들이 수가 틀어지게 된 것은 유럽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도 같이 물게 됐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러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하여간 유럽 얘네는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부터 도움이 안 됩니다. 현재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미국 스스로 전 세계적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도 축소하는 것도 모두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미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량부터 자원 그리고 소비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자급자족되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뭐 가스전 하나 터졌다 그러죠. 하여간 이 나라는 과거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를 포함해서 본토 외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로마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과거 송나라와 명나라와 같은 중국의 한족 제국조차 유목민에게 시장을 개방해서 교역을 하지 않으면 말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해서 마시라고 하죠. 미국은 마시조차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미국은 현재 자기 혼자만 가파른 경제 상승 중에 있어요. 첨단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발전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확실히 미국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부러운 나라인데요. 미국의 고립주의는 어떤 북한처럼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해요. 미국의 고립주의는 한번 해볼까? 고립주의 한번 해서 오직 메이드 인 아메리카만으로 한번 살아봐? 그런 실험을 해도 되잖아요, 미국은. 그 실험에 실패하면 고립주의 말고 다시 개방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도 미국을 제외한 외부 세계에 대해서 과거 같은 책임감이나 애정 별로 없어요. 네.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다고 생각해요. 평화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인류 문명은 진보만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커다란 착각이에요. 중국의 웬만한 통일 왕조에 태평성대 기간은 웬만하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밀란이 발생하고 천하가 분열되는 시기 역시도 반복적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밥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자유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우리 자신도 한국이 발전하는 모습만 보면서 자라고 나이 먹었어요. 일본에서 한류가 유행한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가수보다 한국 가수를 더 윗등급의 아티스트로 생각한다? 이거를 제 고등학생 때 상상을 못해서요. 우리는 발전하는 모습만 보면서 나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삶의 질이 올라가면 반드시 하락하는 거를 반복해왔어요. 영원한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진보는 기계적으로 계속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인류 문명의 수준을 우상향했죠.
우상향을 했지만 그래프의 디테일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는 하강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퍽 있습니다. 퍽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일생에 한 번 이상 혹은 2번 정도쯤 국가의 배급을 타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는 끝날 수도 있지만 언제 다시 오게 될 수도 있죠. 단지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저의 무서움인데, 여러분 88 올림픽에서부터 20년 동안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은 하나같이 인류의 화합과 공존을 노래했어요. 이제는 인류 공영의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괜히 88 올림픽을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올림픽이에요.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최근 파리 올림픽까지의 트렌드는 뭐냐? 자국의 잘남을 선전하고 우리 이만큼 대단해 라는 걸 알아달라고 강요하는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이렇게나 많아. 좀 인정해줘. 고개 좀 숙여봐. 눈 좀 깔아볼래? 라고 하는 게 그래서 2008 베이징 올림픽과 최근의 파리 올림픽이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래서 88 올림픽과 같은 우아한 인류 보편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올림픽 개회식 폐막식을 우리는 구경한 지가 이제 벌써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리고 파리 올림픽 이전에 도쿄 올림픽도 우리 일본이야, 부자가 망해도 3대 가는 거 몰라?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감정이 굉장히 드글드글 묻어나 있었죠. 저는 이게 상징적인 징후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건 세계적으로 불길한 징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만약에 끝났다면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뛰어난 대통령과 행정부가 필요한 시점이죠. 가장 머리를 비상하게 굴려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비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과연 미국은 지난 100년간의 압도적 세계 패권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요? 영원한 일강은 없어요. 내려가겠죠. 그런데 오래 갈 거예요. 로마 제국이 내적 모순으로 로마 제국의 국운이 꺾이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200년이 걸렸어요. 200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200년은 중국의 평균적으로 한 왕조의 평균 존속 기간이 200년 정도예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렸어요. 반드시 싹을 자른다. 반드시 싹을 자른다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물론 미국 사회의 내적 모순이 불거지고 있죠.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유용한 미국적인 관습이 지금 미풍양속의 미국도 사라졌죠. 아주 그냥 두고 봐라. 내가 당선만 돼봐라. 그냥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대선 후보가 승리한 대선 후보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 관습도 지금 사라졌어요. 이거를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힐러리였죠. 예,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당시에 당선자였던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씹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문화에서, 미국 정치에서 덕담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의회를 점령하라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 반영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도 근위대가 황제를 암살하고 새 황제를 옹립하고 이런 그 혼란기를 보면 굉장히 한심해요. 5 황제의 해, 이런 해도 있어요. 한 해에 황제가 4번이 갈렸어요. 그리고 소위 군인 황제라고 하는 아주 한심해 보이는 혼란기를 겪는 와중에도 로마는 패권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내적 모순이 점점 심화되고 미국 정치가 한심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잃는다라고 하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한심한 시대가 지나면 또다시 위대한 시기가 오기도 하는 게 패권국의 역사엔 또 자주 있어요. 로마가 네로, 칼리굴라 이런 막장 황제가 나왔고 한 해에 황제가 4명이 배출되는 막장 시기가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 뒤로도 혼란기가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김일성이에요. 자기 우상화에 엄청 집착한 굉장히 좀 그 성격 나쁜 괴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명한 로마의 전성기라고 하는 그 뒤에 오현제 시기가 오게 돼요. 이 중에 가장 유명한 황제가 아우렐리우스 황제죠. 황제 겸 철학자, 글도 엄청 잘 쓰고, 예. 그래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점점 한심해져도 그 힘은 당분간 오래 갈 겁니다. 그 힘이 당분간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정신 차릴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세계 제1 제국다운 클래스를 회복해서 제2의 전성기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이 일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분간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한 100년 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강력했던 제국과 현재 미국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규모죠. 규모. 사실 태평양은 미국의 내해죠.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내해였던 것처럼. 네. 그 규모가 세계의 번영을 많이 책임졌죠. 가령 지중해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바다였어요. 해적이 없으니까. 해적이 왜 없었을까요? 해적이 있으면 로마 해군이 때려 부숴 주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태평양이 그렇죠.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대서양도 그렇죠. 대서양 태평양을, 그러니까 바다의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과 150년 전까지 해적이 합법이었어요. 사략선이 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프랑스 배와 영국 배가 만나면 즉시 교전에 돌입했어요. 바다 위에는 경찰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전 지구의 바다를 미국이라고 하는 경찰이 그 안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게 있죠. 팍스 로마나가 있었고 몽골 제국 시기에는 팍스 몽골리카가 있었어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인데 팍스 아메리카나는 규모가 전 지구적이다라고 하는 그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극동에 붙어 있잖아요. 동쪽 맨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류의 유통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역할은 물자의 유통,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의 비용을 가장 역사상 싸게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립주의에 우리는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고립주의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립주의를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트럼프 행정의 구성을 보면 온몸에 극단주의적인 문신을 한 웬 아저씨가 전 예비역 소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성으로 치면 옛날에 구조본부장 했었던 그 이학주에 해당하는 역할을 미국 내 넘버 2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천재적이고 유능한 인물이지만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과연 일반적이냐 혹은 정상적이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 행정부 구성이 춘공깽입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 2, 3개월 굴러가는 모습을 봐야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세계가 어떻게 되겠다가 조금 잡힐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질서 속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중국의 부상은 IMF 이후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한국과 중국이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우리 중국에 물건 팔아서 선진국 된 거 맞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발전을 위해서 무수한 한국산 제품이 필요했어요. 한때 윈윈 관계였어요. 그리고 사이도 좋았고요. 지금은 서로 아쉽고 소원한 관계이면서 이제 스멀스멀 뱃속에서부터 이제 증오심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러기 시작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곤란한 지경이라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논하기에는 조금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중국의 욕망을 우리에게 너무나 빨리 알려줬어요. 제국주의 시절에 서구 열강에 당한 걸 외부 세계에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더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시대의 똑같은 동시에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너네도 당해보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 비판하고 싶은 게, 저도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한국 진보는 감수성 정치를 해요. 한국 정치는 감수성 정치예요. 80년대 감수성을 가지고 감수성을 지키는데 이성을 동원해요. 이성을 동원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먼저, 그 감정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성을 동원해요. 운동하셨던 선배들을 보면 미제국주의의 적대적인 제국에 우호적이에요. 미제국주의 있죠. 미제국주의는 존재해요. 미제국주의가 우리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쳤죠. 하지만 중남미 국가에 미국이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 제국주의도 있고요. 중국의 제국주의도 있어요. 하나가 있다고 반대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미 제국주의는 우리에게 이익을 더 많이 줬고요. 반면 중국의 제국주의는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나라의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보다 유용한 도구겠어요? 미국의 제국주의예요. 한국인은 매우 가치 판단적인 습관이 있어요. 선악이 아니라 호오로 봐야 돼요. 미국과 중국 중에 착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쪽이 착하면 반대편은 자동적으로 나쁜 나라가 되나요? 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중국은 중국이고요. 두 국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국이 움직여주는 게 가장 유리할까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파니까 친미적이어야 돼. 한쪽은 우리는 좌파니까 좀 반미적이어야 돼. 미국에 비판적이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가치 판단적인 의무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 의무감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트럼프의 당선이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영향.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2, 3개월은 지나봐야 대충 그림이 잡힐 것 같아요. 지금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요, 백신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신 맞으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책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중국이 미국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안 된다고 봅니다. 한때 중국의 부자의 숫자만 추려도 한국 인구만큼이다, 그 이상이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 루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중국에 보면요, 월 수입 0원인 사람이 550만 명가량 되는데, 뭐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백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렇다 치자고요. 월 수입 14만 원 이하가 4억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14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는 5억 4천만 명이에요. 참고로 5억 6천만 명 가까이의 농민이 있는데 농민의 평균 월 수입은 28만 원입니다. 36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는 2억 명이 조금 넘어요. 55만 원에서 92만 원 사이는 1억 5천만 명 이상이에요. 월 수입 92만 원 이하 인구는 중국의 전체 인구 중에 13억 3천만 명이에요. 95%입니다. 이제부터 점점 숫자가 줍니다. 월 수입 92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는 6,300만 명이에요. 180만 원에서 360만 원 사이는 780만 명에서 790만 명 사이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월 수입이 360만 원 이상인 중국인은 몇 명일까요? 7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심지어 중국 당국이 유리하게 만진 통계로 계산을 한 거예요. 중국은 통계를 만져요, 유리하게. 그리고 이 통계가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좋았던 2020년 통계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아예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이. 민심이 막 흐트러질까 봐. 그러니까 현실은 이거보다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인 전체보다 많은 중국 부자 같은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중국이 G1이죠. 미국은 진작에 제꼈어야죠. 중국은 물론 인과 물량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나라지만 중진국 함정에 현재 빠져서 고속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 나라인 것도 맞죠. 한국의 정치인 아저씨들, 그 다음에 기업인 아저씨들이 중국에 가서 압도당하고 오는 그 경험은 전 이해합니다. 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열몇 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가면요, 끝없는 평야, 끝없는 농지, 끝없는 옥수수밭, 그리고 공장지대 한번 들어가면 그야말로 끝없는 공장지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사람도 끝이 없고요, 물자도 끝이 없고요, 농산물도 끝이 없고요, 공업도 끝이 없어요. 그거 보고 와서 중국의 미래를 과대평가, 과대해석하는 거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서울로 이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리무진 버스 타고. 그러면 그 규모가 우리나라 정말 작은 나라구나, 그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중국은 미국이 안 됩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을 잡돌이하기로 작심했죠. 미국은요, 냉전에서 승리하기까지 44년간 기꺼이 냉전의 비용을 치르는 걸 감수한 나라예요. 체제 경쟁에서 소련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중국 하나 잡는 데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최소 비용으로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을 선택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몸값이 가장 비쌀 때. 이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점이에요.
일본은 우리처럼 우리 몸값이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줄다리기를 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패전국이 되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한미일 동맹 내에서 한국을 왕따시키고 싶어서 미국의 우리나라를 고자질하고 자꾸 우리를 폄훼하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태생적으로 현재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줄다리기를 그래도 일본보다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시기의 대통령보다 비상한 두뇌를 발휘해야 되는 바로 지금의 대통령은 좀 그만하겠습니다. 시진핑의 독재 권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국의 크나큰 선물이죠. 시진핑은. 중국의 욕망을 모두 노출해줬잖아요. 시진핑 정권 때 중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욕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시진핑이 빨리 노출해줬어요. 시진핑 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빨리 탈중국할 수 없었어요. 소국은 대국에 반항하면 안 된다고 하질 않나. 그 다음에 한한령 때려가지고 어차피 중국은 시장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휘두를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한한령 덕에 우리는 그 위기를 먼저 감지했죠. 그래서 탈중국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탈중국에 대비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시진핑은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했고요.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중국인이 갖고 있는 혹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파시즘적인 욕망을 자극했어요. 그 자극을 위해서 실제 중국의 원래부터의 모습, 원래 중국이 숨기려고 했던 그 모습을 노출을 한 거죠. 홍콩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다면 대만은 가만히 있으면 중국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 소국이 대국에게 반항해서 안 된다라는 망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국의 욕망을 몰랐을 거고 그 다음에 한한령 없이는 우리는 탈중국을 준비할 수 없었겠죠.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혹은 언젠가 중국이 화 한 번 내면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기 독재를 위해서 중국의 미래를 팔았어요, 시진핑은.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반드시 몰락시키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게 시진핑이죠. 등소평이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100년 동안 도광양회하라. 10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은 세계를 집어삼킬 것이다. 도광양회, 힘을 숨기고 굽실거려라. 미국에게 개기지 마라. 100년만 참으면 세계는 중국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시진핑이 그 유훈을 어긴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시진핑 아니었으면 20년, 30년 후에 한국 그냥 중국화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시진핑은 한국의 큰 선물이다. 네. 다행입니다. 큰 다행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애국가 가사가 있는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시진핑을 내려보내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중국이 다른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호응해주는 나라들 중에 그거는 지금 중국과 악수를 한번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이 모멘텀에서는 중국 편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싶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 욕망은 제가 말했잖아요. 시진핑이 다 노출했다고. 중국몽인이 1대1 논의하면서 아프리카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투자를 중국이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를 식민지 취급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열등인종 취급하고 정말 그런 걸 하고 싶었나 봐요. 서양 제국주의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했던 거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그동안. 그걸 참지 못하고 하니까 중국의 욕망을 세계가 다 알아버렸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하잖아요. 등소평에 100년 동안의 도광양회. 그 약속을 시진핑이 어겼잖아요. 자기 자신, 자기 하나만 위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그동안 근데 저는 우리는 핵무장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편이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옛날부터 하고 다녔지만 옛날과 지금과 달라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주로 언론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여성 기자분들은 그 무슨 소리에 잘 호응이 없었어요. 여성 기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남자보다 그쪽 군사 쪽에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떤 기질이 더 평화로울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핵 그거
그럼 당연히 안 되죠. 핵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요새는 달라졌어요. 요새는 여기저분들이, 우리 정말 핵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기대하고, 걱정하는 눈빛으로 물어봐요, 저한테. 뭐냐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그만큼 형성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죠. 핵무장을 허가받는 상황을 만드는 게 어렵지, 기술적으로 만드는 거야, 뭐. 전문가들은 2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핵 개발.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 달, 두 달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일주일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한참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모더나 백신 설계도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백신 설계도는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차원.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어떤 사람들은 두 달로 잡고, 왜 어떤 사람들은 2년으로 잡느냐. 핵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핵 실험 어디서 할까요? 우리나라 핵 실험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핵 실험을 하고, 인준을 받고, 안정성 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실험 통해서 제대로 폭발하는지 확인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찍어내서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핵탄두를 보관할 지하 창고를 만들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핵 버튼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 핵 버튼을 누르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들이 구축될 때까지는 1년, 2년이 걸리겠죠. 예, 기술적으로는 뭐 일주일 봅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터지지 않은 핵무기는 핵무기가 아니에요. 눈앞에서, 세계인들의 눈앞에서 터지는 모습을 세계에 증명해야 핵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돼요. 블러핑은 누가 못합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리고 핵은 쏘기 위해서가 아니라 쏘지 않기 위해서 쥐고 있어야 되는 무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쥐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너네 나라에서 만에 하나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협상력이 생기는 거고, 그게 나를 안전보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실험을 통해서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어디서 실험할 것인가? 이게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어디서 실험할 것인가?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처럼 태평양에 갖고 있는 무인도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했잖아요. 비키니 섬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 비키니 섬을 우리한테 빌려줄까요? 그런 걸 빌려주는 나라가 있나요? 핵실험할 수 있는 곳을 빌려준다. 굉장히 이 실험이 문제입니다. 실험. 네. 정말 전쟁에서 핵무장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까요? 보장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쟁이 발발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어요.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왜냐하면 2년 동안에는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을 했을 때 푸틴이 핵을 쏠지 말지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 왜 쿠르스크 지역으로 갔을까요? 그거는 2년이 지나고도 지금까지도 핵을 쏘지 않았다면 핵을 쏘지 않는다는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러시아 영토로 쳐들어간 거예요. 2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이쪽은 우리 영토 안에서 침략을 당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 자연과 우리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싸웠는데, 그것은 핵을 갖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도 핵을 갖고 있었어요 라고 가정을 하면 우크라이나도 바로 반격할 수 있을 때 러시아 영토 넘어갔죠. 그걸 할 수 있고 없고 무려 2년 동안, 이게 핵이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굳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할까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가상 적국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우리가 정말 대비해야 될 우리의 가상 상대가 중국이다라는 사실은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북한의 도발 시에라는 말을 앞에 꼭 붙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전문가분들도 우리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만약에 교전상황을 대비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중국을 이제 슬쩍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다름 아닌 중국군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상식화돼 가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한테 핵 뭐 써요? 우리한테 핵 쏘면 그 핵의 영향권 안에 북한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핵 쏘면 북한은 바로 멸망하죠. 이 미국의 해구사는 북한은 바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핵은 우리를 상대로 날아올 수 있죠. 우리를 상대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교전 시에 중국이 정말 안 풀려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지방에 핵을 날렸는데 그 중에 몇 발이 정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5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비참한 죽음이 예약돼 있다고 해보세요. 방사능 피폭으로. 그리고 서울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고 서울 경기의 행정이 마비된 상태가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국가 역량이 비록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국가 역량, 국가 기능의 절반 이상을 날린 게 되잖아요. 그리고 500만 명의 국민의 피해가 생겼어요. 중국의 인구는요, 우리나라의 28배입니다. 우리나라 500만 명이 다쳤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요구한다면 중국의 40개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 주시고 4만 명을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 미국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구산은 의미가 없어요. 해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수십 배고 인구가 28배인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몇십 배의 생산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해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PD님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40개 도시를 파괴하고 인류의 구성원 중에 3억 명을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어도 그걸 하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인에게 외국이잖아요. 외국을 위해서 그걸 해준다고요? 핵은 무조건 직접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승인을 제대로 받고 만들던가 일단 만들어 놓고 보던가. 만들어 놓고 보는 것은 이스라엘 모델이죠. 네. 미국이 용인 없이 하면 어떤 제재를 얻어맞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 만드는 기술 자체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실패하지 않으면서 개발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분명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릴 것을 조건으로 걸겠죠. 아직 우리는 중국에 팔 물건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껏 우리의 전략은 하나였어요. 오직 북한 핑계. 사실 이거만한 게 없긴 해요. 북한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이런 무기 저런 무기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는 겁나서 못 견디겠어요 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징징거리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세계가 그래도 퍽 믿어줬어요. 근데 이런 핑계를 이제는 세계가 안 믿어줘요. 우리 무기가 너무 우수해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세계가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앞면에 철판을 깔고요. 끝까지 뻔뻔하게 우겨야 돼요. 끝까지 우리 겁나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우기는 걸로 쭉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면에 철판을 깔아서 우리가 볼 손해가 뭐가 있습니까? 핵무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미국은 핵 확산을 막아야 되잖아요. 핵을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어요.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한국을 딱 집어서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억누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꾸로 자기들이 생각해도 입장 바꾸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저 나라는 정말 핵을 갖고 싶겠구나. 세계에서 가장 절박하게 핵무장을 해야 되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핵 개발에 들어가서 핵을 덜컥 만들어낼 제조력도 갖고 있잖아요. 기술력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핵을 갖고 싶어 할 만한 사정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동북아 6자라고 했을 때 남북, 미중, 일러 이 중에 4국가가 핵 보유국이에요. 한국과 일본 빼고.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식민 지배했었던 나라잖아요. 부의 크기도 인구도 영토도 우리를 압도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분단돼 있는데 우리와 사이가 나쁜 저 윗동네 형제는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또 핵이 없고 이런 문제들.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절박하게 핵을 원해야 되는 나라는 한국 맞는 거예요. 한반도 주민으로 산다는 게 옛날부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미국의 허가를 득해서 핵무장을 하려면 결국 엄청난 선물을 쥐어줘야 되겠죠.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개발에 돌입은 하지 못하도 딱 하면 순식간에 핵을 만들어낼 준비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우리나라 미사일 체계는 사실은 핵탄두를 탑재해야지 그런 미사일 체제를 운용할 만한 그런 미사일을 우리는 항상 개발해 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필요할 때 핵탄두를 바로 만들어서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핵무기 보유국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탄두만 못 만들고 있을 뿐이죠.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이 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 경험도 한번 했었고요. 우리 전쟁 났었고요. 전쟁이 반드시 한반도를 피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선물로 여러분들께 선물이 무시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미국은 2029년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서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 다음은 한반도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다녔는데 그거는 중국에 있어서 중요도가 대만 다음에 한반도란 뜻이지 꼭 시간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급사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했다고 해보세요. 그 경우에 대만은 북한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양면 전선을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전쟁에서 양면 전선을 감당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굳이 양면 전선을 감당해야 한다면 하는 거지만 굳이 양면 전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정보기관에서 추측하는 김정은의 남은 예상 수명은 3년 정도거든요. 2027년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중국은 김정은의 사망, 북한의 급변 사태에 의한 북한 정권 붕괴 혹은 붕괴에 준하는 혼란 상황에서 북한 먹을 집어삼킬 북한 땅을 다 집어삼키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한족 인구와 그 다음에 예비군, 상비군을 투입시켜서 알박기를 해 놓은 다음에 대만에 쳐들어갈 가능성이 의외로 높아요. 여러분이 시진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중국군 수뇌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전략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야 양면 전선을 확실히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대만보다 한반도가 먼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만군이 중국군과 교전하는 것보다 국군이 중국군과 교전하는 게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럴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봐요.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먼저 침공했어요. 그래서 그 침공이 오래 가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혹은 침공에 실패하면 한반도는 훨씬 안전해지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 영토, 한반도를 먼저 공략을 했는데 전쟁이 잘 안 되거나 우리 국군이 정말 잘 싸워서 중국군이 늪에 빠진다면 중국이 전쟁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린다면 대만 사람들은 안전보장을 받거나 훨씬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의 피와 우리 국민의 피는 서로 반비례로 연관돼 있어요. 대만인들이 중국군에 대해서 피를 많이 흘릴수록 우리가 덜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를 철철 흘릴수록 대만 사람들은 그만큼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이 상태를 중국은 알고 있고 당연히 관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현재. 그리고 다른 웬만한 나라보다도 전쟁 준비를 훨씬 더 치열하게 하는 중인 나라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우리 행정부와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어요.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또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의 탄생과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